평생 고부 갈등 속에서 며느리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데 못 오시죠. VVIP 만찬에 초대받았다며 자랑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만찬의 주인이자 며느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바로 그 시어머니였다는 것을요. 제가 올해 68이니까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제일 편한 나이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저 말수 적고 언제나 온화하게 웃고 있는 그런 평범한 노인으로 봐요. 사실 저도 그게 편하고요. 굳이 나설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이 작은 한옥에서 지낸 지도 꽤 됐네요.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봄이면 꽃이 참 예쁘게 펴요. 그 매실을 따다가 해마다 차를 담그죠. 주말 저녁이었어요. 마루에 앉아 있으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아들 민준이 42살이죠. 그리고 며느리 유진이 39, 부부가 오랜만에 저녁 먹고 차 마시러 들렀어요. 겉보기에는 참 평화로운 주말 풍경이었죠. 저는 제가 아끼는 닭이에 직접 담근 매실차를 내왔어요. 5년을 묵힌 거라 향이 아주 깊거든요. 저는 제 물건들을 참 아껴요. 이 닭이 세트도 그래요. 화려하진 않지만 손때 묻은 그 정갈함이 좋아서 늘 이것만 쓰죠. 근데 며느리 유진이는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찻잔을 받아 들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는 참 감정을 숨기질 못해요. 아니, 어쩌면 숨길 필요를 못 느끼는 거겠죠.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 닭이 세트 아직도 쓰세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투, 그 눈빛,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촌스러운 걸 써요. 날카로운 말이 훅 들어왔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 옆에서 아들 민준이는 큼 하고 헛기침을 하더군요. 제 아들이지만 참 아내 기세에 눌려 살아요. 저한테는 깍듯하지만 유진이 앞에서는 늘 저렇게 좌불안석이죠. 그게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맑은 매실차를 찻잔에 따랐어요. 향긋한 매화 향이 방 안에 퍼지는데도 며느리가 뱉은 그 촌스럽다는 말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더군요. 유진이는 자기가 무슨 실례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금방 화제를 돌렸어요. 그 아이는 늘 대화의 중심이 자기여야 하죠. 특히 자기 친정 이야기. 아, 맞다. 어머님. 저희 아빠 이번에 미경그룹에서 상무 승진 예비 명단에 오르셨어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진 게 아주 자랑스러워 죽겠다는 투였어요. 그 미경그룹이라는 이름, 참 익숙한 이름이죠.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 그룹 회장님이 워낙 괴짜라서 얼굴을 비추는 법이 없는데 임원들 사이에서는 그분 눈에 한 번이라도 잘 보이면 인생이 펴는 거라고요. 이번 승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로 자기 집안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저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미경그룹. 그 이름을 들으니까 까마득한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30년도 더 됐네요. 남편과 함께 동대문에서 작은 원단 가게를 차렸을 때 그 가게 이름이 미경상사였죠. 젊은 시절 남편이 저를 부르던 애칭이었거든요. 아름다운 거울이라고. 제 본명은 박은숙이에요. 결혼하고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았죠. 그냥 박은숙으로 살았어요. 물론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눈을 빛내며 미경그룹의 위세에 대해 떠드는 며느리는 제 앞에 앉은 이 시어머니가 그 미경 상사를 지금의 미경그룹으로 일궈낸 장본인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제가 그룹을 맡았을 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전 5년 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다 맡기고 저는 이렇게 경기도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죠. 그저 이민준 과장의 어머니로요. 제 아들 민준이는 사실 제 그룹의 수많은 자회사 중 한 곳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자기 실력으로 조용히 다니고 싶다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 준 거죠. 민준이가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와, 유진이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 큰 그룹에서. 그때였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제 아들의 말을 자르며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민준 씨네 집안이랑은 좀 다르죠. 저희 집은 관리해야 할 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안, 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 자신이 속한 미경그룹 임원의 집안과 경기도 외곽 한옥에서 촌스러운 다기를 쓰는 시댁 집안. 저를, 그리고 제 아들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 말에 민준이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아들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찻잔에 남은 차를 마저 따랐죠. 며느리는 제 침묵을 굴복이나 무지로 받아들였나 봐요. 자기가 대단한 미경그룹에 대해 이야기해도 이 늙은 시어머니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인맥이라는 게 뭔지조차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더욱 의기양양해졌어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등을 기대더군요. 그 아이는 보지 못했죠. 제 얼굴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두 눈이 얼마나 차갑게 가라앉았는지를요. 괜찮아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조용히 듣고 관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가 뱉어낸 가시 돋친 말들, 그 미경그룹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제 아들을 무시하던 그 오만한 눈빛.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 넣었습니다.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며느리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한옥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죠. 고요했어요.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닭이 세트가 상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매실차는 이미 다 식었고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찻잔을 바라봤어요. 촌스럽다. 참 쉬운 말이죠. 자기 눈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남의 것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젊음의 특권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유진이가 한 말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민준 씨네 집안이랑은 다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더 깊이 박혔어요. 선을 긋는 말,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는 말. 그 아이는 자기가 속한 미경그룹 임원의 집안이 대단한 상류층이고 저는 그저 경기도 외곽에서 한옥이나 지키고 앉아있는 배경 없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늦게 설거지를 하면서 그 찻잔을 닦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이 닭이 세트,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 남편과 미경 상사를 처음 열었을 때 첫 거래를 성사시키고 기념으로 함께 산 거예요. 제 역사가 담긴 물건이죠. 근데 그런 걸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가? 다음 날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속이 상해서 따지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묻고 싶었어요. 아들은 괜찮은지, 유진이가 요즘 힘든 일 있니? 제가 물을 수 있는 건 고작 그 정도였죠. 민준이는 금방 알더라고요. 제가 왜 묻는지. 아, 엄마. 어제 유진이가 말실수했죠. 걔가 원래 악에는 없어요. 그냥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해서 그래요. 악의가 없다. 참 편한 변명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유진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겠구나. 악의가 없는 모욕.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자신들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폄하하는 말조차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 제 아들 민준이는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미경그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데도 아내 앞에서 우리 집안 무시하지 마라. 그 한마디를 못해요.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결국엔 아내를 감싸죠. 그게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어요.
유진이에게서는 연락이 없더군요. 아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초대장이 하나 왔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이죠. 안사돈 명의로 왔더라고요. 두툼하고 빳빳한,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종이었어요. 며느리의 아버지, 최태원 씨가 이번에 상무로 승진이 거의 확정되었나 봐요. 그걸 축하하는 가족 파티라는 거예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최고급 한정식집. 초대장 자체가 하나의 과시처럼 느껴졌어요. 이런데 아무나 오는 거 아니다라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야만 했죠. 여기서 제가 빠지면 그건 며느리가 그어놓은 집안의 차이를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확인해야 했어요. 이 오만함이 정말 며느리 개인의 성격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의심하는 대로 그 집안 전체의 태도인지. 파티 당일 저는 제가 아끼는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화려한 색깔은 아니에요. 짙은 옥색 저고리에 연회색 치마. 하지만 그 원단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알죠. 미경 상사 시절 제가 직접 수입했던 이탈리아 실크로 짠, 지금은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원단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저 또 저런 칙칙한 색이라고 생각할 테죠. 강남의 그 한정식 집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방마다 호화로운 병풍이 둘러쳐 있고 식기 하나하나가 번쩍거렸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왜 그렇게 급을 따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런 세상만 보고 살았으니. 방에 들어서자 안사돈, 그러니까 유진이 엄마가 저를 맞이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제 한복을. 어머, 사부인, 아직도 이런 색감을 입으시네요. 요즘은 화사하게 파스텔 톤이 유행인데. 유진이 말이 맞았네. 유진이가 제 험담을 미리 해뒀던 거예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게 편해서요.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죠. 며느리의 아버지, 최태원, 상무 예비. 그는 그 방의 왕이었어요. 목소리는 컸고 자신감이 넘쳤죠.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는 연신 미경그룹 얘기를 했어요. 미경의 일원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룹의 비전이 어떤지. 저는 조용히 앉아 그 사람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내 회사 이야기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다니 고맙긴 하네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최태원 씨가 갑자기 저를 보며 말을 걸더군요. 사부인,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죠. 듣자 하니 댁에서는 살림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례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기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유진이가 사실 보통 애가 아닙니다. 안목도 높고 꿈도 크죠. 장차 미경그룹의 진짜 사모님이 될 아이입니다. 진짜 사모님?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부인. 사람이 배울 게 있어야 배우는 법인데 유진이가 시댁에 가면 영 배울 환경이 안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좋은 것을 보고 자라야 안목도 유지되는데 걱정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것 같았죠. 배울 환경이 안 된다. 그건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제 집, 제 살림, 제 촌스러운 닭이, 제 칙칙한 한복, 제가 며느리의 안목을 망가뜨리는 환경이라는 거였어요. 그는 자기 딸이 미경그룹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저 같은 시어머니가 걸림돌이 된다고 바로 내 면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멸시였죠. 며느리의 오만함은 바로 이 아버지의 야망과 선민의식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미경의 기준이고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래서 자기들 앞길에 방해만 되는 존재라고.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미경 그룹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실체가 바로 자기들 앞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기가 막혔죠.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 앞에서 그 회장의 급이 낮다고 훈계하고 있는 꼴이라니.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어요. 사돈께서 미경을 참 많이 아끼시나 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최태원 씨는 의기양양하게 웃더군요. 그럼요. 제 인생을 바친 곳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제 눈에, 제 머릿속에 똑똑히 새겼어요. 최태원 상무. 내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원. 그들은 저를 자기들 리그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가 제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집안이 뭔지, 급이 뭔지, 그리고 진짜 미경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요. 그 모욕적인 파티에서 돌아온 밤, 제 한옥은 유난히 고요하고 또 춥게 느껴졌어요. 방 안에는 며느리 친정의 화려한 향수 냄새 대신 제가 늘 피우던 묵직한 침향 냄새가 배어 있었죠. 저는 불도 켜지 않고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최태원 상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배울 게 없는 환경. 시댁에 가면 안목이 낮아질까 걱정이다. 그 말들은 일장에서 며느리 유진이가 했던 촌스럽다는 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건 제3 전체에 대한,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의 근본에 대한 아주 정중하고도 잔인한 모욕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그리고 제 아들을 배경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미경그룹이라는 배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사실은 제 땅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평생 시끄럽게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언제나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제 방식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박은숙이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조용히 사는 노인, 평범한 시어머니라는 수식어는 이제 떼어내야겠다고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배울 게 있는 환경이 뭔지, 그 배경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사람들은 제가 5년 전에 왜 갑자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지 참 궁금해 했어요. 언론에서는 건강 문제다. 혹은 아들한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수순이다. 말이 많았죠. 사실 그냥 지쳤던 거예요. 1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미경 상사는 지금처럼 큰 그룹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려던 때였죠.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평생 남편 옆에서 형님, 동생 하던 임원들, 이사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더군요. 여자가 뭘 아느냐,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라, 지분은 우리에게 팔아라.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그때 제가 만약 평범한 아내로만 살았다면 미경은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동대문에서 원단을 끊어 나르던 박은숙이었어요. 저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남편의 유산을, 그리고 제 청춘을 바친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5년, 10년,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남성 중심의 재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더 냉철해져야 했고 더 완벽해져야 했죠. 제가 그룹을 맡고 미경은 10배 더 커졌어요. 하지만 제 아들 민준이 얼굴 볼 시간은 없더군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제 손에 쥔 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제 아들은 저를 회장님처럼 어렵게 대하고 있었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끝없는 경영권 다툼, 암투. 저는 제 아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5년 전 저는 경영 이선 후퇴를 선언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CEO에게 그룹 운영을 맡기고 저는 제 본명 박은숙으로 이민준의 어머니로 돌아온 거예요. 제 아들 민준이도 제 뜻을 이해해줬고요. 조용히 자기 실력으로 자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조용한 삶이 좋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유진이와 사돈 최태원 씨는 제 선택을 궁핍으로
제 겸손을 무능으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모든 걸 가졌기에 조용히 지낸다는 걸 그들은 상상조차 못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제 한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서재로 향했어요. 이 서재는 민준이도 며느리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겉보기엔 그냥 오래된 책들이 꽂힌 방 같지만 벽 한쪽을 밀면 제 작은 금고가 나와요. 저는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 같은 건 없어요. 미경그룹의 진짜 법인 인감. 그리고 전화기 한 대가 있죠.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외부로는 딱 한 곳에만 연결되는 도청이 불가능한 직통선이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수화기를 들었어요. 익숙한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주 침착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비서실입니다. 5년 동안 제 빈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던 김 비서였죠. 제 목소리를 듣고도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더군요. 나일세, 김 비서. 수화기 너머로 아주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5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5년간 박은숙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 박은숙이 돌아온 거죠. 그룹 전체 임원 인사 평가 자료, 원본으로 전부 내 서재로 가져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상무. 그 사람 자료는 따로 챙겨요. 최근 3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적 보고서, 그리고 사내 평판 자료까지 아주 상세하게. 최태원 상무 말입니까? 그래요. 내 사돈이지.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제 심장이 차갑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최태원 상무. 그는 자기가 미경의 일원이라고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그는 자기가 속한 그 시스템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는 저를 배울 게 없는 환경이라고 불렀죠. 좋아요. 이제부터 제가 그에게 아주 혹독한 배움의 환경을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미경그룹의 진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줘야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김 비서를 기다렸어요. 자정이 되자 인기척도 없이 김 비서가 서재에 나타났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세월이 비껴간 듯 변함이 없었죠. 그는 두꺼운 서류철 몇 개를 제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최태원 상무 관련 자료입니다. 저는 불을 켰어요. 그리고 안경을 쓰고 서류를 펼쳤죠.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허수음이 나오더군요. 최태원 상무. 실적은 그저 그랬어요. 딱 남들 하는 만큼, 욕먹지 않을 만큼. 하지만 그의 진가는 다른 데 있더군요. 사내 정치, 인맥 관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절반 이상이 고급 술집과 골프장이었어요. 자기가 모시는 윗선들에게는 끔찍하게 잘했더군요. 반면에 아랫사람들이나 경쟁 상대에게는 사내 평판 자료에는 오만하다, 권위적이다, 실적보다는 줄서기에 능하다는 익명의 평가가 가득했어요. 딱 제가 파티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죠.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자신이 미경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그 성벽을 쌓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벽 밖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그를 처벌하는 건 쉬웠어요. 이 자료만 이사회에 넘겨도 그의 승진은커녕 자리 보전도 힘들 테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그건 그냥 징계일 뿐 교훈이 되진 못하죠. 며느리 유진이와 그 오만한 가족들에게는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이 자신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그 배경에 의해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했어요.
그게 진짜 배움이 될 테니까요. 저는 김 비서를 바라봤어요. 무대가 필요하겠군. 김 비서. 어떤 무대를 원하십니까, 회장님? 그들이 가장 오르고 싶어 하는 무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무대 말일세.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룹 창립 기념 특별 만찬. 그걸 준비해요. 창립 기념일은 아직 2달 남았습니다만. 상관없어요. 명분은 5년 만에 복귀로 하죠. 내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라고. 김 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그룹 소유의 호텔, 맨 위층 VVIP 연회장, 스카이가든 거기로 해요. 스카이가든. 그곳은 제 남편과 제가 미경을 세우고 이제 우리도 이만큼 왔다는 상징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룹 내에서도 VVIP 중에 VVIP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참석자는 나, 그리고 김 비서, 그리고 각 계열사 사장단, 딱 핵심 임원들만. 예, 회장님. 아, 그리고 특별 공로자 가족이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요. 김 비서는 제 의도를 금방 알아챘죠. 최태원 상무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그 사람. 이번에 승진시켜야지. 상무에서 전무로 파티까지 열었는데. 예. 승진은 시켜줘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는 줘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지.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준이를 한옥으로 불렀어요. 민준이는 오랜만에 서재로 불려온 게 어색한지 방 입구에서 머뭇거리더군요. 민준아, 앉아라. 아들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저는 서류 한 장을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회장 박은숙으로 돌아가야겠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내 아내와 내 장인에게 미경이 어떤 곳인지, 집안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려줘야겠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파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배울 것 없는 환경이라고 모욕할 때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을 떠올렸겠죠. 자신이 아내의 기에 눌려 어머니를 방관했던 순간들을요. 민준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도 지쳤거든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줬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며느리 유진이네 집에 제 이름이 아닌 미경그룹 비서실 명의의 공식 초대장이 도착했을 거예요. 미경그룹 창립 기념 특별 만찬, VVIP 초청장.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 공로자 가족으로 최태원 상무 및 가족이 명시되어 있었겠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거의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저희 아빠가 드디어 회장님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VVIP로요. 이게 다 제 덕분이라니까요. 제가 내조를 잘해서.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고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가 기다렸던 그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도 이런데 한번 와보셔야 하는데. 아, 맞다. 여긴 아무나 못 오지. 저희 이제 급이 달라졌거든요. 어머님, 저 내일 민준 씨랑 드레스 보러 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딸깍. 저는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급이 달라졌지. 이제 곧 알게 될 게다. 드디어 만찬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김 비서가 보낸 의상팀을 모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한복을 꺼내 입었죠. 파티 때 입었던 그 옥색 한복이 아니에요. 아주 단아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짙은 남색에 은은하게 금박이 수놓인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한복이었어요. 저는 며느리 가족보다 1시간 먼저 연회장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스카이 가든.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밖으로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연회장 중앙, 가장 상석인 헤드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들고 온 작은 보자기를 풀었죠. 그 안에서 나온 건 며칠 전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닭이 세트였어요. 저는 그 닭이 세트를 VVIP 연회장의 화려한 금장식기들 한가운데 제 정중앙 자리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김 비서가 제게 다가와 물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이게 미경의 시작이고 내 역사니까. 저는 자리에 앉아 그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어요. 이제 곧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도착하겠죠. 자신들이 이 연회의 주인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내 오만한 며느리와 사돈 가족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폭풍전야.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쏟아지는 스카이 가든은 고요했어요. 제 앞에는 화려한 금장식기들 대신 제가 집에서 직접 가져온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소박한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죠. 저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어요. 찬물이 맑게 우러나는 걸 보면서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미경을 처음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김 비서는 제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회장님, 정말 이 닭이 세트를, 그래요. 이게 미경의 시작이고 내 역사니까.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어요. 이제 곧 이 만찬의 주인공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자신들이 이 VVIP 연회의 가장 빛나는 손님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제 오만한 며느리와 더 오만한 사돈 최태원 상무 가족이 말이에요.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찻잔을 든 채 그들이 들어오는 기척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죠. 가장 먼저 들뜬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유진이었죠. 우와, 아버지, 여기 정말 대단하다. 서울이 다 보이네. 그 뒤를 이어 안사돈의 감탄사, 그리고 최태원 상무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이미 이 연회의 주인이 된 듯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허허, 이 정도는 돼야 미경의 VVIP라고 할 수 있지. 유진아, 네가 오늘 아버지를 제대로 빛내주는구나. 그들은 안내를 받아 연회장 중앙 헤드 테이블이 있는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자신들이 당연히 이 상석에 앉을 거라 생각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발소리가 제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멈췄죠. 그들이 저를 본 거예요. 헤드 테이블 상석에 짙은 남색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저를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들떠있던 며느리의 목소리도, 자신감 넘치던 사돈의 목소리도,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건 며느리 유진이의 얼굴이었어요. 놀라움? 아니요. 그건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짜증과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불쾌함이었죠.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바퀴벌레라도 발견한 듯한 그런 표정. 유진이는 자기가 뭘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몇 번이고 비비더군요. 하지만 제가 사라지진 않죠. 저는 여기 있으니까. 그 옆에 선 최태원 상무와 안사돈의 표정도 똑같았어요.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며느리 유진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더군요. 아니,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이성을 잃은 거겠죠. 그 아이는 다른 임원들이 볼까봐 두려웠는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대답 없이 그냥 찻잔을 내려놓았죠.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그 아이는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남편인 민준이가 말릴 틈도 없었죠.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님, 지금 저희 아버지 망신시키려고 이러세요? 당장 나가세요. 네. 그 아이는 제 팔목을 잡아 끌려고 손을 뻗었어요. 자신이 촌스럽다고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을 망치러 온 불청객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최태원 상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부인,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혹시 뭐 착오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여긴 저희가. 그 순간이었어요.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김 비서가, 제 뒤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죠. 문 밖에서 미경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 그러니까 최태원 상무가 평생 줄을 대기 위해 애썼던 그룹의 진짜 실세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최태원 상무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려 했어요.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고요. 아,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최태원 상무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며느리 유진이와 최태원 상무를 이상하다는 듯이 밀치고 제 앞으로 똑바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김 비서를 필두로 그룹의 사장단 전원이 제 앞에서 완벽한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회장님. 연 회장 안의 모든 소리가, 아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음악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제 팔을 잡아 끌려던 며느리 유진이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장님? 지금 뭐라고? 하지만 진짜 볼만했던 건 최태원 상무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김 비서를 알죠. 그룹의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이라는 걸. 그는 저 사장단이 누구인지 알죠. 자기가 감히 말도 섞기 힘든 그룹의 최고 실세들이라는 걸. 그런 그들이 자신이 배울 것 없는 환경이라고 무시했던 경기도 외곽 한옥의 늙은 사돈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최태원 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게 보이더군요. 오만함, 자신감, 기대감,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공포만이 남았어요.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바라본 거죠. 박은숙, 이민준 과장의 어머니, 그리고 미경그룹 창업주 박은숙 회장. 그의 머릿속에서 그 세 개의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최태원 상무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던 테이블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바쳤다던 그 미경그룹의 주인을 면전에서 모욕했던 거죠. 며느리 유진이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나 봐요. 굳었던 손을 떨면서 저와 사장단,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 아빠, 이게 무슨. 그 아이의 머릿속에도 스쳐 지나갔겠죠. 자기가 촌스럽다고 했던 닭이, 집안이 다르다고 했던 말, 어머님은 이런데 못 온다고 했던 바로 어제의 통화까지.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 민준이가 아내의 곁이 아닌 제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와 섰어요. 그것으로 모든 게 정리된 거죠. 저는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고 다시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최태원 상무를 바라봤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고요한 연 회장에서는 모두에게 충분히 들렸죠. 최태원 상무. 제 직함을 부르는 목소리에 그가 경기를 하듯 어깨를 떨었어요. 네, 회장님. 바닥에 엎드릴 기세였죠. 그리고 내 아들이. 저는 제 옆에 선 민준이를 힐끗 봤어요. 최 상무 집안의 배경이 되기엔 우리가 좀 부족했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최태원 상무는 정확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가 파티에서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거니까요. 아닙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오라. 제가 죽을 죄를. 저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이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며느리
유진이에게로 향했죠. 그리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바로 그 촌스럽다던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유진아,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이게 그렇게 촌스러워 보였니? 이건 30년 전 내가 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미경그룹을 동대문 바닥에서 미경상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내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번 돈으로 산 기념품이다. 저는 찻잔을 들어 보였어요. 이게 미경의 시작이야. 진정한 체면은 남이 만들어준 배경으로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야. 자신이 걸어온 그 길, 그 역사에서 스스로 빛나는 거지.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배울 게 있는 환경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 배울 준비가 안 되었던 게다. 며느리 유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미경의 권력과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시어머니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그 모순과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렇게 제 사돈 일가의 그 화려했던 체면은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었던 바로 그 무대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 스카이 가든은 그 순간 거대한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죠. 제 한마디, 이게 미경의 시작이야 라는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요. 사장단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굳어 있었고 며느리 유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토록 화려하게 치장했던 얼굴이 눈물과 충격으로 참 볼품없이 무너져 있었죠. 그리고 제 사돈 최태원 상무, 그는 테이블을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 정적을 깬 건 제 아들 민준이었어요.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에게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 꼿꼿이 서서 차가운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연민이나 동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아주 깊은 실망감,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군 하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죠. 민준이가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는 동안 저는 제 사돈 최태원 상무를 바라봤어요. 그는 이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가 황급히 입을 열더군요. 회장님. 제가 사직서를 당장 사직서라. 참 쉬운 방법이죠. 그는 이 상황에서 해고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로 그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지만 저는 그를 해고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김 비서를 쳐다봤어요. 김 비서. 최태원 상무. 승진시켜야지. 예. 김 비서조차 제 말에 놀라더군요. 최태원 상무는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사내 정치의 결과물을 툭 쳤어요. 승진은 시켜줘요. 다만 자리를 좀 옮겨야겠어. 최 상무, 그동안 실적보다는 미경의 이름을 등에 업고 인맥 관리에 더 능했던 것 같더군. 회장님, 그게 아니오라. 됐어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어요. 그렇게 미경을 자랑스러워하니 이제부터 진짜 미경을 배울 기회를 주지. 저는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최태원 상무는 그룹 역사 편찬실 실장으로 발령내요. 역사 편찬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최태원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회색빛이 되더군요. 그룹 내에서 그곳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실권도 권한도 미래도 없는 그저 은퇴를 앞둔 임원들이나 사고친 임원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곳이었죠.
해고보다 더 잔인한 징계. 그의 체면을 단번에 짓밟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가 미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근하는 그 순간마다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회장님, 제발, 제발 그것만은. 그가 제게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죠. 아니, 이게 내 짓이야. 저는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어요. 최 실장, 자네의 첫 번째 업무는 미경그룹 30년사를 편찬하는 걸세. 물론 시작은 동대문 미경 상사부터겠지. 저는 제 앞에 놓인 촌스럽다던 그 닭이 세트를 가리켰어요. 자네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우리 집안의 역사야. 그 찻잔의 가치가 얼마인지 자네가 직접 아주 상세하게 보고서로 작성해서 나한테 직접 보고하게. 그것으로 최태원 상무에 대한 처분은 끝났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숭배했던 배경에 의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역사를 평생 연구하게 된 거죠. 이제 며느리 유진이가 남았네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유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들 민준이가 드디어 입을 열더군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내에게 쩔쩔매던 그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차갑고 단호했죠. 최유진 씨. 그는 아내를 유진아가 아닌 최유진 씨라고 불렀어요. 우리 따로 얘기합시다. 하지만 여긴 아니야. 민준이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저 일어나라고 명령했죠. 유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 화려한 드레스가 꼭 상복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유진이를 불렀어요. 아가, 네. 어머님, 넌 좋은 집안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넌 내 소원대로 됐어. 넌 좋은 집안이랑 결혼했어. 단지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결혼 생활은 이제 너와 내 아들 민준이가 알아서 할 문제다. 내가 더는 관여하지 않아. 어머님, 제가 잘못. 다만 저는 유진이의 말을 끊었어요. 앞으로 다시 내 집에 이 한옥에 발을 들일 생각이 있다면 그때는 최태원 상무의 딸로 오지 마라.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배경일랑 다 내려놓고 오직 이민준의 아내로만 오너라. 그리고 존중이 뭔지 그때까지 제대로 배워오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나갔어요. 김 비서와 사장단들이 제 뒤를 따랐죠.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아니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평생을 헌신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달콤한 말로 전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그 돈은 저를 고지식한 늙은이라 조롱하며 떠난 그들만의 휴가비가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로요.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75, 박서연이에요. 서울의 제법 큰 주택에서 아들 둘, 며느리 둘,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남 부러울 것 없는 대가족이지만 제 삶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날은 유난히 후텁지근한 여름날 오후였어요. 부엌에서 저녁 찬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아차, 빨래. 마당 빨랫줄에 널어놓은 식구들 옷이 생각나 저는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들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죠. 제가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가는 걸 힐끗 보는 것 같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에게 마당의 빨래는 당연히 제 일이었으니까요. 빗물에 젖은 시멘트 바닥이 그렇게 미끄러울 줄은 몰랐어요. 무거운 빨래를 한아름 걷어안고 돌아서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찍고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깨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죠. 아,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거실을 쳐다봤어요. 혹시나 누가 나와주지 않을까, 넘어진 나를 보고 놀라 달려와 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요. 큰아들 민호는 축구 중계에 빠져 인상을 팍 쓰며 제 쪽을 한번 쏘아보더군요. 중요한 장면에 왜 소란이냐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둘째 아들 진호는 아예 대놓고 짜증을 냈죠. 영화 보는데 집중 안 되게 왜 그러시냐고요. 며느리들은 그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소리 나는 가구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고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축축하고 무거운 빨래 더미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는 내내 8개의 눈동자 중 단 하나도 저를 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세상엔 오직 텔레비전 속의 희극만이 존재했죠. 제 비극은 그저 배경 소음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끙끙 앓았어요. 비를 맞아서인지 넘어진 충격 때문인지 온몸에서 불덩이 같은 열이 났고 시퍼렇게 멍이 든 무릎은 욱신거리다 못해 칼로 에는 듯 아팠죠. 약이라도 하나를 먹고 싶었지만 밤늦게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 혼자 고통을 삼켰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은 어찌나 길던지요. 다음 날 아침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지만 도저히 아침 식사를 준비할 기력이 없었어요. 잠시 식탁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출근 준비를 마친 큰며느리 유진이가 굳은 얼굴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창백한 얼굴이나 퉁퉁 부은 다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아침밥도 안 하시고 여태 주무시면 어떡해요? 저희 지각하겠어요. 그 원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푹 숙였죠. 사실 그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집에 살아있는 가구 혹은 당연하게 존재하는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였죠. 8식구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온 집안을 쓸고 닦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두 며느리는 참 신기할 정도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죠. 큰 며느리 유진이는 아주 영리한 아이예요. 항상 선수 치는 법을 알죠. 제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슬쩍 다가와 물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고, 허리야. 작년에 삐끗했던 곳이 또 도졌나 봐요. 하며 허리를 부여잡, 그게 꾀병인 걸 알면서도 아프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다. 너는 들어가서 좀 쉬어라. 유진이는 남편 승진에 도움이 되는 인맥 관리가 자기 일이고 집안일은 늙은 시어머니가 소일거리 삼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며느리 소희는 또 다른 유형이었죠. 그 아이의 무기는 예민함이었어요. 결혼해서 처음 집에 온 날부터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요. 세제만 닿으면 바로 뒤집어져요. 그 한마디는 지난 10년간 절대적인 방패가 되어 주었죠. 덕분에 우리 집 고무장갑은 제 손에만 맞는 전용 물품이 되었어요. 설거지는 물론이고 화장실 청소나 걸레 빠는 일처럼 손이 상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모두 제 차지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어요. 제 희생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제 감정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 서러움이 극에 달했던 건 작년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혼자 장을 보고 밤새워가며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로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어요. 경건하게 제사를 마치고 나자 며느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사돈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제가 차린 제사 음식은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잔치상이 되었죠. 그들은 거실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상을 펴고 앉아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요? 저는 부엌 구석 작은 상에 나물 몇 가지와 식은 밥 한 공기를 받아들고 앉아야 했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편하게 드시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 상냥한 말은 사실 여기는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니 비켜주세요라는 뜻이었죠. 내 남편의 제삿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에서 저는 그렇게 손님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제껏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해서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제 팔자를 탓했어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배신과 상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외롭고 고된 밤을 홀로 견뎌낼 뿐이었어요. 남편의 기일을 치르고 난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겪었던 모멸감은 쉬이 가시지 않고 앙금처럼 마음 한구석에 가라앉아 있었죠.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저는 그저 숨쉬는 가구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 삶에서 아주 멀리 있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둘째 며느리 소희가 제 방으로 살갑게 찾아온 거예요. 평소에는 용건이 없으면 제 방 근처에도 오지 않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소희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아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 어머니, 요즘 기운도 없으시고 좋은 일 없으신가 해서요. 라며 운을 떼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듯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친구에게서 들은 아주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는 거였죠. 아는 사람만 하는 건데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한 달이면 이자가 두둑하게 붙어서 나온다는 이야기였어요. 몇백만 원만 넣어도 용돈벌이로는 아주 쏠쏠할 거라고 제게 함께하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에 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움직인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저를 보며 반짝이는 며느리의 눈, 그리고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이었죠. 어쩌면 내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이 삭막한 집안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돌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을 더 내어주면 아이들이 나를 가족으로 다시 봐주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희망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 좋은 일에 쓰는 거라면 아까울 게 없었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통장을 꺼내 수표 몇 장을 찾아 소희 손에 쥐어주었어요. 제 딴에는 평생 쌈짓돈을 모아 마련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그래, 이걸로 한번 잘 해보거라. 너희들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지. 돈을 받아든 소희의 얼굴이 활짝 펴는 걸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아주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저는 그 작은 변화에 또 한 번 헛된 희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두 아들 내외가 분주하게 짐을 챙기더군요. 큰아들 내외는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급하게 시골에 내려가 봐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깜짝 놀라 얼른 가보라고, 가서 잘 보살펴드리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뒤이어 둘째 아들 내외도 짐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단합대회를 가는 바람에 주말 내내 집을 비우게 되었다고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8식구가 살던 커다란 집이 텅 비어버렸어요. 시계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정막이 흘렀죠. 갑자기 밀려드는 허전함과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 저는 걸레를 들고 거실을 닦기 시작했어요. 언제나처럼 몸을 움직여야 딴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요. 소파 앞 탁자를 닦으려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들어 올리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 둘째 며느리의 태블릿 PC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조심스럽게 주워드니 다행히 깨지진 않았는데 충격 때문인지 화면이 저절로 켜지더군요. 그리고 화면 가득 떠오른 건 아이들의 가족단체 대화방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부산으로 가자. 이번 주말은 자유다. 부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한쪽은 장모님이 위독하시다 했고, 다른 한쪽은 회사 단합대회를 간다고 했는데, 부산이라니요.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어요. 이전 대화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그 고지식한 늙은이랑 같이 갈 생각만 하면 벌써 피곤하다. 맞아, 어딜 가도 잔소리.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서 더 귀찮아졌어. 고지식한 늙은이, 깜빡깜빡하는 할망구. 그게 바로 아이들 뒤에서 불리는 제 이름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과 딸처럼 여기려 애썼던 며느리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혀왔어요. 손발이 차갑게 식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공포에 가까운 감정에 휩싸여 저는 거의 홀린 듯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내려갔어요. 그곳에는 저를 따돌리고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가자는 신나는 계획과 어떻게 하면 저를 떼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악의적인 논의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낸 마지막 메시지. 제가 며느리에게 돈을 건네준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올라온 글이었죠. 계획 성공, 엄마가 돈 줬어. 이걸로 부산 가서 신나게 놀자. 이번 주말은 진짜 해방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투자를 하겠다던 달콤한 말, 장모님이 위독하다던 걱정스러운 얼굴, 회사 단합 대회라던 어쩔 수 없다는 표정.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제 마지막 희망과 사랑을 미끼로 제 평생의 쌈짓돈을 털어 자신들의 유흥비로 써버린 거죠. 손에서 힘이 탁 풀리면서 태블릿 PC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내 심장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죠. 이제껏 저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을 넘어선 자리에는 텅 비어버린 거대한 공허와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차가운 거실 바닥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제 안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남은 잔해 위로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서리처럼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행의 피곤함보다는 흥분과 만족감이 얼굴에 가득했죠. 제 앞에서는 다시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내외는 장모님 병세가 다행히 괜찮아졌다고, 둘째 아들 내외는 회사 단합대회가 아주 유익했다고 제잘거렸죠.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거짓말을 들어주었어요.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날 이후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엄마의 연기. 하지만 제 눈은 예전의 눈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차가운 관찰자의 눈이 되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은 교묘하게 저를 고립시키고 제 정신을 올가매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었죠. 어느 날은 큰며느리 유진이가 부엌에서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가스 불 켜놓고 또 깜빡하셨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분명히 가스불을 잠갔다고 기억하는데도 유진이는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혀를 찼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저조차도 제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되었죠. 둘째 며느리 소희는 다른 방식을 썼어요. 제가 무언가를 물으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죠. 어머니, 그 말씀 벌써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제가 정말 그랬던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렇게 다그치듯 말하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정말로 깜빡깜빡하는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분명했죠. 사이트 스타일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 사이트 114.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다친 아들 내외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제 75번째 생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번 어머니 생신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드리는 거야. 친척들 다 모셔놓고 유진이의 들뜬 목소리였어요. 맞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다들 알지. 요양원 보내드리는 것도 다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소희가 맞장구를 쳤죠. 그들의 계획은 끔찍했어요. 모든 친척이 모인 제 생일 잔치 자리에서 저를 최고급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발표할 셈이었어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효자, 효부의 모습을 연출해서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그리고 제가 요양원으로 떠나자마자 이 집을 팔아치울 계획이었어요. 이 집 팔면 적어도 20억은 나올 테니 빚 갚고 우리도 강남에 새 아파트 하나 사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슬픔을 넘어선 자리에는 오직 뼈를 애는 듯한 분노와 결심만이 남았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내 인생을, 내 집을, 내 존엄성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다. 그때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어요. 수십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저를 앉혀놓고 했던 말이었죠. 젊은 시절 아직 강남이 허벌판이었을 때 사둔 작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없더라도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게다.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당신 이름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어. 혹시라도 힘든 날이 오면 그때 열어보게.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남편의 유언이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비단함 속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찾아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토지 등기 권리증이라는 낯선 이름의 서류 한 장이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무릎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요. 아이들은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혹시라도 제 건강 문제로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마지못해 허락했죠. 저는 병원이 아닌 구청으로 향했어요. 수십 년 만에 혼자 타보는 버스는 낯설었고 북적이는 관공서는 두려웠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담당 공무원에게 등기 권리증을 내밀고 확인을 부탁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잠시 후 컴퓨터 화면을 보던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죠. 박서연 어르신 맞으시네요. 강남구에 땅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그가 알려준 현재 공시지가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15억 원 정도 됩니다. 곧 상업지구로 개발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15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어요. 구청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길 건너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사 마시는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버렸거든요. 대신 머릿속이 차갑고 명료해지기 시작했어요. 20억짜리 집, 15억짜리 땅. 아이들이 그토록 탐내던 돈,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박서연이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방패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했어요. 이제 이 방패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오롯이 제 손에 달려 있었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예전의 무력한 박서연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제 얼굴에서 아무런 변화도 읽지 못했죠.
저는 다시 다정하고 어수룩한 늙은 엄마를 연기했어요. 아이들이 제 생일 파티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고맙다, 얘들아. 제 완벽한 연기에 아이들은 완전히 안심하고 의심을 거두었죠.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공들여 준비하는 그 화려한 생일 파티가 사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복수를 결심한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두 개의 무대가 되었어요. 하나는 아이들 앞에서 연기하는 순진하고 고마워할 줄밖에 모르는 늙은 엄마의 무대였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갑게 칼날을 가는 나 자신만의 무대였죠. 아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것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어요. 제 눈치를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축제 분위기였죠. 거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생일 잔치를 열어줄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거긴 룸에서 한강이 바로 보여서 전망이 끝내준대. 큰 며느리 유진이가 잡지를 펼쳐 보이며 말하면 작은 며느리 소희는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죠. 라며 맞장구를 쳤죠. 그들의 효심은 한없이 과시적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실버타운이니 프리미엄 요양원이니 하는 브로셔들이 우연히 놓여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할지,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킥킥대는 걸 저는 모른 척 해야 했어요. 심지어는 벌써부터 집을 내놓을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집값 시세를 확인하는 소리까지 들려왔죠. 그들은 제가 곧 사라질 존재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연극에 심취해 있는 동안 저 또한 제 연극의 소품들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출근하고 텅 빈 집에서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남편의 오랜 거래처였던 은행의 지점장에게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던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암시하며 집과 강남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 증명 서류를 생일잔치 전날까지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제 뜻을 알아차리고 묵묵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두 번째 전화는 수십 년간 우리 집 자물쇠를 도맡아왔던 동네 열쇠 수리공 아저씨에게였어요. 그에게는 제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 저녁 시간에 맞춰 와서 집의 모든 자물쇠를 최신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구도 부수고 들어올 수 없는 가장 튼튼한 것으로요. 하지만 서류와 자물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을 모르는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제 편이 되어줄 무기가 필요했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오래전 친했던 친구의 아들이 떠올랐어요. 명석해서 사법고시에 일찍 합격했다고 자랑하던 그 아이. 이제는 중견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수소문 끝에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시장 구경 좀 하고 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용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며 인심 쓰듯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젊은 변호사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무척 당혹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차분히 모든 증거와 정황을 설명하자 그의 눈빛은 동정에서 분노로 이내 비장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제게 법적으로 제가 가진 모든 권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 주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을 얻었어요. 텅 빈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던 제게 든든한 아군이 생긴 거예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친 날도 있었어요. 생일 잔치를 며칠 앞둔 주말 오후였어요. 6살배기 어린 손녀가 제 방으로 달려와 제 목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치치, 할머니 생일 파티 갈 거예요. 할머니 큰 케이크 사줄 거죠. 그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하려는 일이 이 아이에게는 결국 가족을 부수는 일로 기억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손주들인데. 그 순간
수십 년간 저를 얽매었던 어머니라는 이름이 다시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약해져 한참을 손녀를 끌어안고 있는데 거실에서 작은 며느리 소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우, 말도 마. 그날만 지나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짐 덜고 부자 되는 거야. 시어머니, 요양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시겠지, 뭐. 호호.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흔들었던 연민과 죄책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어요. 그래, 나는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하루 전날 밤이 되었어요.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는 고운 한복을 꺼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 맞추고 아이들 결혼식 때 입었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했던 옷이었죠. 정성스럽게 다리미로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은행에서 찾아온 서류 봉투를 나란히 놓았어요. 제 이름 박서연이 선명하게 찍힌 등기 권리증들, 부드러운 비단 한복과 차가운 법률 서류, 지난 수십 년간의 제 삶과 앞으로 시작될 제 삶이 그 자리에 나란히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주름지고 연약해 보이는 늙은 할머니.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내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함정에 걸어들어올 제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들의 기대에 맞춰 최고의 연기를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폭풍은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결전의 날 제 75번째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아이들이 예약한 한강이 보이는 화려한 레스토랑의 연회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같았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의 얼굴에는 반가운 웃음꽃이 피었고 아이들은 저를 가장 상석에 모시고는 진짜 효자, 효부라도 된 것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저는 곱게 다려 입은 한복 차림으로 그 중심에 앉아 그저 인자한 미소만 짓고 있었죠. 제 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드디어 연극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어요. 두 아들, 민호와 진호가 나란히 단상 위로 올라갔죠. 큰아들 민호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목이 맨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희 형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쇠하시고 자꾸 깜빡깜빡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희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뒤이어 작은 아들 진호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실버타운에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는 최고급 호텔처럼 보이는 요양원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넓은 정원, 스파시설, 24시간 의료진 대기. 친척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쳤죠. 어머, 자식들 정말 효심이 지극하네. 나도 저런 데서 늙고 싶다야. 아이들은 그 찬사를 온몸으로 즐기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자신들의 완벽한 각본에 스스로 감동한 눈치였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제 눈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 아들들, 이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제 진심 어린 감동의 연기에 아이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핸드백 속 핸드폰이 짧게 징 하고 울렸어요. 약속된 신호였죠. 열쇠 수리공에게서 온 작업 완료 메시지였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척하며 이마를 짚었어요. 얘들아,
내가 너무 감격했나 보다. 기운이 없어서 먼저 좀 들어가 봐야겠. 너희들은 남아서 손님들 잘 대접하렴. 아이들은 제 건강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을 줄까 염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쾌히 저를 보내주었어요. 큰며느리 유진이는 제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죠.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저희가 짐 정리 도와드리러 갈게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역겨웠는지 아이들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며 저는 룸미러로 멀어지는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하며 아마도 곧 손에 들어올 20억을 어떻게 나눌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겠죠. 집에 도착하자 익숙했던 현관문은 차갑고 낯선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미리 받아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2시간이 지났을까요? 밖에서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술에 취한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곧 당황스러운 정적으로 바뀌었죠. 키가 왜 안 맞아? 이게 뭐야? 언제 도어록으로 바뀌었어?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고 이내 인터폰을 눌렀어요.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4개의 당황한 얼굴이 나타났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인터폰을 받았어요. 화면 속 제 얼굴은 그들이 알던 유순하고 힘없는 늙은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심판자의 얼굴이었죠. 무슨 일이니? 제 차분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왜 갑자기 자물쇠를 바꾸셨어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글쎄다. 내 집에 내가 자물쇠를 바꾸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네? 어머니 집이라니요. 그럼 너희들 집이니? 제 반문에 아이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일단 문부터 열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진호가 애원하듯 말했죠. 저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니? 너희들의 비밀 부산 여행에 대해서? 아니면 내게서 뜯어간 투자금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면 이 집을 팔아서 20억을 챙기려던 너희들의 기특한 효심에 대해서. 제 입에서 그 말들이 흘러나오는 순간 인터폰 화면 속 4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어요.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죠. 그들은 얼어붙은 듯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자신들의 완벽했던 연극이 사실은 제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인형놀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이들이 뭐라고 변명을 시작하려 할 때 저는 준비해둔 마지막 무기를 꺼내들었어요. 오늘 낮에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 뭉치를 인터폰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어요. 이게 뭔지 보이니? 이 집 등기 권리증이란다. 여기 선명하게 찍혀 있지? 내 이름 박서연. 아이들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죠. 사실 오늘 너희에게 주려던 진짜 생일 선물이 있었단다. 저는 다른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보였어요. 이 집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강남 땅까지도 전부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 강남 땅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왔어요. 그래, 너희는 존재조차 몰랐던 땅이지. 오늘 시세로 15억이라더구나. 15억. 그 숫자가 그들의 귀에 밝히는 순간 화면 속 4사람의 표정은 경악에서 탐욕으로 이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처절한 후회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그들은 무릎을 꿇고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인터폰을 껐어요.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집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온전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문 밖에서는 새벽까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죠.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거실 소파에 편안히 누워 책을 읽었어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움으로 가득 찬 정적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핸드폰은 불이 났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쌓였죠. 후회한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공식적인 통보를 보냈죠. 한 달 안에 자신들의 짐을 모두 빼가라는 것, 그리고 이 집과 강남 땅은 모두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법적 통보를 받은 아이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인터폰을 통해 그들과 대면했죠. 화면 속 아들 민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는 잘못한 게 아니라 들킨 거란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그것이 제 자식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죠. 그 후에 몇 달은 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짐이 빠져나간 텅 빈 집을 저는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수십 년의 세월과 제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집을 파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강남 땅도 함께 처분했죠. 모든 것이 정리되자 제 손에는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큰돈이 쥐어졌어요. 저는 그 돈으로 서울 남쪽 공원이 내다보이는 한적한 실버타운에 아담한 재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평생을 대가족에 맞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제 취향대로 집을 꾸몄죠.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벽지, 창가에는 싱그러운 화분들,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꿈이었지만 먹고 사느라 잊고 지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영어 수업도 들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북클럽에 가입해서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죠.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했어요. 박 여사님은 정말 용감하세요.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친구들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나를 버려두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어요. 겉봉투에 쓰인 글씨는 틀림없는 큰아들 민호의 것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절절한 후회와 사죄의 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내는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하더군요. 친어머니도 배신하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요. 회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제는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어떻게 부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는 고백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말없이 벽난로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편지를 떨어뜨렸죠. 종이가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하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란다. 그게 너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인생의 교훈이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의 불씨가 그 편지와 함께 완전히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죠.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이제 제법 화가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친구들과 함께 작은 갤러리를 빌려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었고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뿌듯함과 행복에 젖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전시회장 한쪽 구석에서 제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수척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작은 아들 진호였어요. 그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울 것 같은 얼굴로 제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서 등을 돌려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미움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죠. 제 곁에 있던 그림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그 사람 아드님 아니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한테는 아들 없어요. 제 새로운 인생만 있을 뿐이죠. 제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요. 제 첫 번째 그림이 팔리던 날 찍은 사진 속에서 저는 76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제 뒤에는 새로운 봄이라는 제목의 희망으로 가득 찬 제 그림이 걸려 있죠.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저는 파괴된 과거의 잔해가 아닌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단단하게 세워 올린 거예요. 희생하는 어머니 박서연이 아닌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간 박서연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박서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효도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큰 복수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온전히 행복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